북극 방어 전략을 연구해온 제가 처음 서울이라는 도시의 구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 웃었습니다. 수도가 적과 불과 40km? 이건 전략적 자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미국도 나토도 아무도 이 수도 이전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한국은 수도를 옮기지 않고 위험 속에 그대로 둔 걸까?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나토 전략자문관 자격으로 냉정한 분석을 위해. 그런데 며칠 후 제 보고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도시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은 어떻게, 왜 도시 전체가 요새가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아직 다 알지 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에르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나토 소속 군사 전략 자문관이죠. 평생 북극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살아왔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제가 나토 회의실에서 한국의 방어 전략에 대해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적과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이 사는 수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주요 시설을 배치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거든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방어 전략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 출신 군사 전략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프랑스 대표는 이건 자살 행위라고 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두고 전략적 실수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확인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동료들이 서면 보고서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주간의 서울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칠이면 충분히 분석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10월 어느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으로 본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 도시치고는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했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회사원들은 퇴근길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들도 가봤지만 거기서는 항상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며칠 후에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서울의 교통체계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구조를 분석하려고 했거든요. 강남역 지하철역에 처음 내려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계단이 생각보다 깊었고 역사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서 대합실로, 대합실에서 출구로 이어지는 동선이 마치 복잡한 미로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도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총 1300km가 넘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였어요. 각 역은 평균 지하 15m에서 30m 깊이에 있었고 일부 역은 50m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방공 요새다. 전시에 수백만 명의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였던 거죠. 환기 시스템, 비상전력, 통신 설비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종로, 명동, 이태원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각 역마다 비상 대피소와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상가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강을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아니었어요.
강 양쪽으로 뻗어있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무려 31개의 다리들이 모두 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강변의 시설물들, 둔치의 운동시설, 자전거 도로까지 모든 것이 평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유사시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의 숨은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전략적 활용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어요. 이 강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설계되어 있다고 메모했습니다. 밤에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군사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강남과 종로 일대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지하상가와 지하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쟁 나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너무 복잡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코엑스 지하상가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지도를 보고도 방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더군요. 이 복잡한 미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며칠 더 관찰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복잡한 구조가 시민들에게는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침입자에게는 더 큰 미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를 모르는 외부인이 들어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명동 지하상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헤매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반면 서울 시민들은 마치 GPS가 내장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시의 또 다른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서울시청에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서울시 방재국장 정미라 과장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미라 과장은 50대 중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시청 건물 지상층은 평범한 사무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 과장의 안내로 지하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됐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평소에는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방재 상황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서울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 기상 정보, 전력 공급 상황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미라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강의 수문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물의 높이와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홍수 방지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다른 용도도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미라 과장이 말했어요. 소피아 씨,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북유럽에서는 군사 기밀이나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신뢰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지하 벙커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용 인원 2,000명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비상식량, 의료장비, 통신시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벙커벽에 붙어있는 서울 시민들의 사진들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라 과장의 제안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훈련을 받는지 궁금했거든요. 용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대 회사원, 40대 주부, 20대 대학생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민방위 훈련이 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IT 회사에 다닌다는 김철수 씨가 방독면을 쓰고 응급처치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진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처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지키는 건 정부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목소리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부 박영희 씨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었는데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동네 반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사시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건 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건 시설과 시스템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방어훈련은 의무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준비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직접 참여해볼 기회도 있었어요. 정미라 과장의 배려로 외국인 참관자 자격으로 강남구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 순간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교통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했고 상점 주인들은 대피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70대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부축해드리더군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하 대피소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비상상황 훈련인데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요. 이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정하게 분석만 하려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대감이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대규모 정전 및 통신 두절 훈련 때였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이었어요. 오후 7시 갑자기 도시 전체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차단됐고 휴대폰도 먹통이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정전인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된 비상등과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에서는 양초를 나눠주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됐어요. 강남역 앞 광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꺼졌는데도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했고 보행자들도 질서 있게 이동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누구의 명령도 없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분들을 부축했고 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위해 길을 양보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중앙광장에 모여 비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을 중심으로 각 동별로 안전 확인을 하고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비상식량과 물을 나누어 주고 아이들을 달래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군사훈련이 아니라 사회적 신념이구나. 서울 시민들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명령 없는 통제, 혼란 없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전력이 복구되자 시민들은 다시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간의 서울 체류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출발 전 냉정하고 회의적이었던 마음이 감동과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방어 전략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지리적 조건과 인구 밀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명했어요.
예상대로 참석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의 복잡성과 깊이, 한강의 수문 조절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전 훈련 당시의 시민들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울은 단 72시간만 버티면 어떤 적도 포기하게 만드는 도시라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이나 무기가 아니라 시민이 곧 방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1천만 명의 시민 모두가 훈련받은 방어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요. 시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이 방어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런 시스템을 유럽 도시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 시스템은 복제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그건 오랜 시간에 걸친 문화와 교육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표는 런던 방어 계획에 서울 모델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유럽 도시 방어 교범에 서울 모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서울의 방어 체계가 나토의 공식 전략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때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나 노르웨이로 완전히 복귀했을 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북극권 도시들의 방어 전략을 연구하는 팀을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에는 첨단 무기 시스템과 요새화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트롬새와 같은 북극 도시들의 서울 모델을 적용한 새로운 방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 시설들을 평시에는 문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설계를 도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북극에도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만든 방어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장관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소피아, 당신이 서울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이었다고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봤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정미라 과장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영상 통화 화면에 나타난 정미라 과장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서울시청 방재상황실에서 연결된 화면 뒤로 익숙한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정미라 과장이 최근 서울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토에서 서울 모델이 공식 인정받은 후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 파리시, 독일 베를린시, 심지어 미국 뉴욕시에서도 담당자들이 와서 배워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미라 과장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정말 회의적이었다고 하지만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건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전했어요. 정미라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피아 씨야말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요. 서울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짜 방어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르웨이의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 시민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까지 포함하는 북유럽 통합방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들을 북유럽 전체에 적용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서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보고 나면 수긍하게 되더군요. 특히 시민 참여형 방어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제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덴마크 주부가 훈련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평소에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방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였던 거죠. 스톡홀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스웨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제 정전 상황이 발생했는데 평소 훈련받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질서를 유지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최근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 도쿄시에서는 대지진 대비 시민 방제 시스템에 서울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고,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트러 대응 체계에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온 요청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 보니 서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타이베이시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서울 시민들과 같은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토에서는 아예 서울 모델 전파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팀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6개월마다 서울을 방문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의 적용 사례를 한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도시계획가들과 만났어요. 남미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에 서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인구 밀도나 도시 구조는 다르지만 시민 참여형 방제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았어요. 서울을 다녀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군사 전략을 논할 때 무기체계나 요새화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된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해요. 예전에 차가운 분석가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략가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회의 때도 데이터와 수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게 됐어요. 얼마 전 노르웨이 국방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래의 군사 전략가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죠. 젊은 생도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이 기대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도 서울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10살 된 조카 에밀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모, 그럼 서울 사람들은 무서우면서도 용감한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3주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군사 전략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입니다.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그 불안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에 위치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활기찰 수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부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서울에서 지내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서울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1천만 명의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건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국민 전체가 설계한 요새, 그것이 바로 서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나토 동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방어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지키려고 할 때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이 그리워집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야경, 지하철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정미라 과장의 신뢰에 찬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춥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서울에서 받은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북유럽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언젠가는 노르웨이도 서울처럼 시민들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이었죠. 오늘도 저는 북극 요새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콘크리트로 된 요새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꿈꿔요. 서울에서 본 그 기적을 북유럽에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군사 전략가가 서울에서 무릎 꿇은 이유입니다.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 앞에서 감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지금도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